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남성이 여성을 죽였는데요. 남성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1년 반 후에 살인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숨겨진 강력사건, 살인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고요. 또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조금이라도 이런 사건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 피하거나 쉬쉬하거나 숨기면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50대 남녀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데, 남자가 여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대단히 특별합니다.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남성이 여성을 죽였는데요. 그 죽이는 배경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남성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1년 반 후에 살인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사실 모든 살인사건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 사건은 더 좀 씁쓸하고 심지어 허무함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사람이 이런 이유로도 사람을 죽이는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두 남녀는 2001년 4월부터 만남을 시작합니다. 당시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넘게 내연관계가 유지돼요. 그리고 2011년 7월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남성이 암 판정을 받는 건데 폐암이에요. 그것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 상당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죽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상황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관계를 정리하거나 단절하거나 또는 본인이 이어나가고 싶어도 상대방이 떠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오히려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폐암 말기인데 저 여자가 나를 떠날 것이다. 변심할 수 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 나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집착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만을 갖고 또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폐암 말기 판정 받은 게 2011년 7월인데요. 2013년 4월 9일, 살인이 벌어진 4월 9일까지 옵니다. 즉 1년 반 정도 동안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져 온 건데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다소 호전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완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만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한 불만과 싸움까지 계속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다 4월 9일 저녁 5시경에 이 남성의 집에 여성이 와 있었어요. 근데 또 다툰 겁니다. 이유는 똑같은 거죠. 남자는 여자를 의심해요. 여자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싸웁니다. 자, 그러자 사실 사람이 싸우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욱하면은 좀 공격적인 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얘기도 충분히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직접적인 살인의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 여성이 한 말인데요. 이 여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 걸려가지고 말기인데 힘도 못 쓰고 예전이랑 다르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력이 약해진 것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 여성이 남성에게 너 기력이 약해졌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들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화가 나죠. 그렇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격분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뭐냐면 이 여성이 왜 나 자꾸 의심하냐? 나 안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결백을 증명하겠다. 이러면서 내가 그럼 이거 마시면 너 믿을래? 자, 농약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믿어주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관두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마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화가 난 겁니다. 오히려 격분해가지고 살인 결심을 해버립니다. 자, 이거는 살해당한 여성의 진술은 아니고 이제 재판을 받은 이 남성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런 남성의 진술을 기초로 재구성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 자, 이거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만 어쩔 수 없죠. 네, 죽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이 가해자 남성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격분해서 여성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남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피해자에게 이런 X발 것 뒤지려면 내가 죽여줄게. 저 판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욕설이라서 제가 뭐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획적인 살인범죄라면은 살인 도구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발적이었습니다. 현장에 집에 있던 살인 도구를 이제 갑자기 순간 둘러본 다음에 찾아가서 쓴 건데 이때는 멀티탭입니다. 판결 주문에 보면은요, 압수된 전기 콘센트 한 개를 몰수한다. 네. 아무튼 이 멀티탭 전선 줄을 집어 들어가지고 이 피해자의 등 뒤로 갑니다. 그래서 목을 2번 감아서 힘껏 당겨요. 자, 이렇게만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폐암 말기, 또 폐암 말기 진단받고 1년 반이 지나서 많이 쇠약해진 상태인데도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껏 당겨서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렇게 살해한 거죠.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자, 이 사건 직후에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자수를 합니다. 이게 양형에도 반영이 됐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한 건 아닙니다. 상당 시간 동안 지체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어떤 시신을 훼손한다거나 또는 어딘가에 버린다거나 뭐 이런 행동은 숨긴다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해서 그 후에 자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 건 아니고요. 좀 상당 시간 동안 상당히 좀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떡하지? 내가 사고를 쳤는데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자수해야 되나? 신고해야 되나? 누구한테 알려야 되나?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사실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따르면 줄을 잡아당겨서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그리고 그 후에 112에 신고를 하고 자수를 했지만 곧바로 한 건 아니다.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유죄 판결이고요. 형량은 징역 9년입니다. 사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반이 지났는데 9년 형기를 다 채우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쉽지는 않았을 거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런 치료받는 게 수월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 네, 그렇다면은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판결문을 보면은요, 이 징역 9년을 선고한 그런 양형의 이유를 말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사유부터 말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범행의 동기인데요. 10년 이상 내연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의해서 살해했다. 네. 그런데 이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그런 가치잖아요. 사람의 생명. 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병원에 후송하거나 또는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네. 따라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피해자에게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유족이 있잖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또 손해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합의를 못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우발적으로 격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또 좀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자수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과인데요. 만약에 이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또 얼마 전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이 피고인은요 76년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이 사건 벌어진 게 2013년이니까 수십 년 전에 벌금 2만 원을 받습니다. 2만 원.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을 받고요. 또 그 후 4년 후 1980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평범한 사람이 왜 폭처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병역법을 위반을 해? 징역 8개월을 살고 나왔다고?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네? 자, 그런 각도에서 보자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범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주 대다수의 선량하고 평범한 분들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살인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어떤 그 판결문을 볼 때는 전과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범죄라면은 그나마 약한 범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건강 상태. 2011년 7월에 이제 폐암 사기 진단 받아서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건 형기를 다 채우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런 재반 조건들을 다 두루 참작해가지고 징역 9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거는 전자발찌 부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판사는 그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전자발찌는 그 범죄, 즉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는 있다고 봤습니다만 판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고요. 전과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검사를 다 합니다.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이거 검사했더니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어요.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12점 이상이 높음인데 딱 12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죠. PCR 검사,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인데요. 이걸 봤더니 재범 위험성은 중 수준이다. 이거 종합해 보면은 재범 위험성이 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사실 살인은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엄한 처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주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 정말 엄청난 사연이 있고 배경이 있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고요. 예외적입니다. 대부분은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살인 범죄에도 정말 참 다양한 동기가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뭐 치정도 있고요, 금전도 있고요, 또는 성범죄의 수단인 경우도 있고, 또는 복수, 보복, 또는 입막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아예 제거해버리자. 진술을 못하게, 증언을 못하게, 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런 차원의 살인도 있죠. 그리고 또 이상 동기 살인, 또는 무동기 살인, 아니면 정신 이상자의 살인 이런 것들도 좀 묶어서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모욕감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촉발된 살인 사건이 꽤 많아요. 그냥 화가 났는데 그냥 분노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 선을 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얘기를 한 게 죽어도 마땅해. 야, 네가 자초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말이라는 게 한번 뱉으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상대방이 아주 극도로 예민하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처럼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착을 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계속해서 싸우던 그런 상황에서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기력이 약해진 거. 상상은 갑니다. 네, 어떤 말을 했을지. 이런 것들을 듣고 게다가 또 결백을 증명하겠다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나를 농락하는 거 아닌가?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 희롱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인이라는 그동안 그 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데 왜 이 사건에서는 그런 선을 넘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짐작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짐작을 해야만 우리가 그런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선을 좀 넘지 말자. 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특별한 관계, 은밀한 관계, 내밀한 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가 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고 해서 다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 살인범죄가 벌어지는가,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살인까지 이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13년 4월에 벌어진 창원 마산의 살인사건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위주로 판결문 소개 계속해드리겠습니다.